자, 유화. 유튜브 친구들 안녕이라고 하고 싶지만, 네. 결국에는 해냄 지산고 교과서 단독 내용이에요. 네. 잘 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시작하면 기침이 갤록거리네. 자,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 이 교과서 같은 경우는 기본 그 이론을 좀 많이 까는 교과서니까 좀 체크해 볼게요. 서정갈래라고 하는 특징부터 보시면, 서정이라는 것은 작가의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갈래다.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세상의 수많은 대상들, 사건들, 관계들을 보고 시적 화자가 가지는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이렇다라고.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작가는 작품성의 화자를 통해 주관화된 감정을 표출하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시어의 함축성, 그리고 압축성, 그리고 길이가 좀 짧다는 거죠. 운율, 음악성, 즉 운율을 집어넣어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적절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계를 자아화시킨다. 세계 자아화라는 요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기억할 거는, 시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 정서, 대상도 있지만 이 책상이라는 대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상을 보고 느낀 관념이나 정서가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인 어떤 표현이나 구체적인 요소로 바꾸어서 표현한다. 즉 추상적인 관념을 한다. 형상화한다는 게 시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대상에 대한 추상적인 정서를 시킨다? 구체화시킨다. 기억하십시오. 자, 별에는 밤 윤동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수업 때 한번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암기하실 요소 한번 보시면, 자, 별이라는 게 과거 회상에 뭐가 된다? 매개체. 그래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한다까지는 괜찮은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나오거든요. 이 희망은 현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이 보인다, 즉 부정적인 현실을 개선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 운율, 이미지, 화자의 정서라고 되어 있는데, 운율은 기본적으로 내재율, 즉 시조나 고전 시가 형식이 되면 외재율이라 그래서 외적 요소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재율이라고 하면 어떤 반복의 형태 몇 가지 보이고, 기본적으로 시가 갖는 어떤 운율적 요소인데, 여기서는 유사한 문장 구조, 구문이나 구절의 구조가 된다? 반복되어 생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미지, 화자의 정서는 시 보면서 조금 더 체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현재, 과거, 미래로 간다. 요거 암기 요소고,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 배치했다. 요것도 암기 요소고, 표현 방법 보시면 되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읍니다죠. 이러한 요소가 반복되니까 운율을 가지는데, 자, 씁니다 나오면서 어떤 반복 운율 다음에 이와 관련된 정서는 뭐다? 그리움. 그리움이죠. 그리고 보세요. 아무 걱정도 없다. 여기서 순수하다라는 의미로 바꿔놨으니까 암기하셔야 되고요.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일 듯합니다. 그래서 이 별의 역할이 맑고 아름다운 이상, 아름다운 과거, 해상의 매개체 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보시면 쉬 아침이 온다, 내일 밤이 남아있다, 청춘이 다하지 않았다. 요거는 이것만 보면 모르거든요. 필수 암기 요소죠. 뭐냐? 쉽게 아침이 온다. 헤아리고 싶은데 너무 쉽게 아침이 오니까 헤아릴 수 없다. 두 번째, 미래로 따지면 내일 밤이 남아있으니까 오케이, 조금 천천히 새도 된다. 그리고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았으니까 언젠가는 셀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운 요소들 쪼로미 해놨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나열과 열거법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과거, 자기가 원하던 것들을 쭉 불러보는데, 여기서 보시면 형식적 요소 외우셔야 됩니다. 요런 것까지는, 요 전체까지 1년, 2년, 3년, 4년까지는 운문인데, 뒤에 보시면 여기 갑자기 뭐로 변해요? 그렇죠. 수필과 같은 산문 형식으로 달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에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다, 아스리 멀듯이 멀리 북간도에 있다, 거리감 등이 느껴지고 나오는데 외워야 될 요소 하나 더 나와요. 뭐냐면 추억의 대상과의 물리적 거리감, 그리움, 심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뭐했다? 덮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열심히 그리워하면서 있다가 갑자기 자기 생각이 나서 이 흙 위에 자기 이름을 써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보니까 갑자기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 부끄럽다. 좀 이해는 안 되죠. 그런데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다가 스스로 돌이켜보다 부끄러움이 생겨 심리가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느껴졌는데 그 다음 보세요.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한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 누가 슬퍼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슬퍼하는 거죠. 그럼 이 벌레는 슬픔의 대상, 즉 뭐가 됩니까?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 꼭 체크해 두시고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한다. 그러면 시를 연결해 보면 앞부분은 그리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 그러다가 뒤에 가보면 그런 것들과 너무 멀리 있다, 좀 아쉬워 하다가 개인적으로 이 뒷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좀 애매하지만 그리운 대상을 보다가 자기를 돌이켜보니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이건 배경 깔린 게 일제강점기 속에서 자기가 한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그러한 자신을 동일화시킨 요소가 부끄러운 벌레가 되겠죠. 그러면 우는이니까 이미지는 청각적 이미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시에서 이렇게 역접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로 보는가? 시상의 전환으로 봅니다. 시상 전환.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곁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그러면 봐봐요. 소멸되는 공간 무더미에 파란 잔디. 뒤에도 나오지만 무슨 의미다? 부활과 재생의 의미죠. 이 아이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뭐처럼?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것이다. 부활과 재생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리운 대상이 있었고 그 대상을 보면서 자기를 돌이켜봤는데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러웠다. 이 부끄러운 삶 속에서 나 뭐 할 것이다. 앞으로 파란 잔디, 풀, 즉 즐겁고 소망이 있는 것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챙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선생님의 강의 포인트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셔야 되겠죠. 겨울, 봄, 무덤, 파란 잔디 같은 이미지 대립 나오고 이를 통해서 암울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데 세상에 대한 비판 더불어서 이 비판에 대한 계기가 자기 자신이 부족하거나 하는 반성 성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연결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사 1-2, 2-2 넘어가죠.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큰 부분은 좀 끊어서 이야기를 하고 내용 부분이라 그 다음에 기타 나와 있는 요소는 지약사의 본본 부분 조교쌤이 맞춰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같이 좀 참조하시고 전체 내용하고 포인트만 좀 가볍게 훑어볼게요. 서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긴 글이라는 거 중요하고 서술자, 서술 방식 나오는데 이를 부르는 다른 말이 세계와 자아가 뭐한다? 갈등과 대결한다. 갈등, 대결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글에서도 시점과 갈등, 대결 점검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에서는 주로 앞부분만 체크하고 뒤에 디테일은 지약사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부분이 좀 더 나와 있거든요. 지약사 부분이 거기 나와 있는 요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악하고 개성적인 표현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건 다 읽고 찾아보셔야 돼요. 해악하고 개성은 주로 이렇게 나타나죠. 반말, 욕설, 비속어, 향토, 토속어, 그리고 행위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웃음 표현.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놈의 장인님,
장인님은 높임말인데 이놈이라는 낮춤말 이게 섞여서 웃음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뭐 서로의 사타구니를 움켜쥔다든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해학적인 표현이 나온다. 그래서 해학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입체적은 고민하지 마라 그랬죠. 수업할 때. 뭐다? 시간의 역전, 역순행적 구성 아니면 제가 시점 바뀔 수도 있자 했잖아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입체적 구성 방식이 나타난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암기할 요소가 여기 특징이 하나 나타나 있어요. 결말을 절정 속에 삽입한다. 왜냐하면 학습활동에서 무조건 보셔야 되지만 시간 배열을 엉클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배열을 새로 하는 문제들이 100% 나오니까 요 표지들하고 꼭 점검하고 요거는 조교쌤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의 의미 정도는 정정해 보죠. 봄이라는 것이 왜 뭐 벚꽃 엔딩, 봄바람이 분다, 흩날리는 벚꽃잎이 그래서 왠지 즐겁고 설레고 행복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봄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 외우셔야 될 겁니다. 딱 선지 나오기 좋지 않습니까? 계절의 봄과 청춘의 봄 좋아요.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 합쳐진다 뭐 이런 의미고 성내 요구와 반복순환 반복을 통한 춘정이라는 것은 봄에 뭐 욕정이 끌어오른다 혹은 뭐지 발정 났다 뭐 이런 의미 정도가 될 거고 반복을 통한 해악 이렇게 나타나 있는 요소는 그냥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암기해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테일한 내용들은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앞에 나와있던 요소하고 똑같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주로 암기하라는 요소들 위주로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지학사 내용 나와 있는 거 조교쌤들하고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학습활동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길게 해놓지 않았으니까 잘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리고 문제도 잘 푸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꼭 만나요. 안녕.